자, 저희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진화. 자, 진화란 별거 없고, 첫 번째, 뭐 디지몬이나 포켓몬이 진화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쫙 진화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들이 진화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어떠한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진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변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단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천적인 형질을 우린 통틀어서 다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인 형질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생물체가 가지게 되는 겉모습이나 성질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형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유전적인 변이, 즉 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내 자손에게 그리고 부모에게서부터 유전을 받은 것, 유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내가 얻게 된 형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간략화해서 줄일 수 있는 말을 내가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겉모습이나 성질이다 라고 해서 획득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에게서부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손에게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 하나의 흉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흉터는 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없겠죠. 혹은 그 흉터가 내 부모에게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유전적 변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할 것이 이 유전적 변이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유전적 변이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로 우리는 돌연변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기도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돌연변이는 생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게 되면은 부모에게서 없는 어떠한 형질이 나에게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형질이 내 자손에게서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생식세포의 유전, 생식세포의 생성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 두 가지가 바로 유전적 변이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양한 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진화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진화론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떠올라야 되겠죠. 다윈은 진화론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은 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이 그 생물을 선택한 것이지 본인이 노력해서 진화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윈이 진화론을 꺼냈던 것은 이거예요. 우선은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 기린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기린의 목 길이는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목의 길이가 짧았던 기린도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목의 길이가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다른 개체보다 조금 더 길었던 기린도 있을 것이다. 발음이 좀 이상해지긴 하겠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개체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먹이를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저 많은 기린들이 살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기린들이 먹이를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목의 길이가 짧은 기린들은 낮은 곳에 있는 나무, 풀들은 잘 뜯어먹을 수 있겠지만 높은 곳에 달린 나무, 즉 풀은 뜯어먹을 수 없었겠지. 따라서 조금 더 목의 길이가 길었던 친구들이 살아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서 이 생존 경쟁을 통하여 먹이에 대한 싸움도 할 수 있겠지만 번식을 위한 싸움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목이 짧은 애들은 살아남기 용이했을까, 불편했을까? 불편했을 거야. 따라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목의 길이가 길었던 기린들이, 봐봐, 생각을 해봐. 선천적으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그럼 걔네들은 따라서 비유전적 변이를 타고난 거야? 유전적 변이를 타고난 거야? 유전적 변이를 타고난 거야. 오케이? 따라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냥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주위에 있는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즉 자연선택이 된 이유가 상대적으로 목의 길이가 길었던 기린들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살아남아 버린 거야. 살아남았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남은 친구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유리했을 거고 살아남은 친구들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선택된, 즉 목의 길이가 조금 더 긴 친구들이 번식을 하게 되겠죠. 자, 봐봐. 목의 길이가 길었던 애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한 형질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목의 길이가 길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형질, 그 목의 길이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유전됩니다. 그치? 그래서 살아남은 친구들끼리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열심히 번식하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번식하게 되어서 지금과 같은 종이 새롭게 분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종의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목의 길이를 가진 기린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따라서 다윈은 우리가 지금 칠판에 써 있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바로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진화론, 자연선택설을 꺼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선택설과 첨예하게 아주 다퉜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라마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자, 라마르크가 주장했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은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라마르크는 비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첫 시작은 똑같아요.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은 동일했어요. 개체 수가 많아지게 된 것까지는 동일했어. 따라서 라마르크도 맞아요. 다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의 길이가 다양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길이가 다양했다. 그런데 생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목의 길이가 길어야 됐었어? 짧아야 됐었어? 길어야 하겠지. 따라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어떻게 됐냐? 기린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노력을 통해 노력으로 목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길어지게 된, 획득하게 된 형질이 내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죠. 따라서 라마르크는 다윈과는 다르게 유전적 변이가 아닌 비유전적 변이가 유전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자연선택설이 진짜 맞는 말이었으면 설이 아니고 이론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 건데 왜 그냥 설로 끝났느냐?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했을 겁니다. 무엇이었냐?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완두콩을 가지고 아주 실험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야 돼. 맨델이죠. 자, 맨델 태어나기 한참 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윈이 주장했던 이 자연선택설은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했어요. 어떤 한계점이 존재했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 다윈, 당신의 말 이해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은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유전되는 건데요? 그쵸. 그걸 설명 못한 거야. 즉, 유전이 되는 원리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자연선택설의 한계였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째로 이 자연선택설이 나오게 되면서 자, 다윈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자, 생존 경쟁에서 불리한 개체들은 자연의 선택을 못 받아. 그 멸종할 거고. 자연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살아남게 되어서 계속 자손을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지. 따라서 굉장히 명확하게 좋은 얘기를 꺼냈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점도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의 굉장한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명확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죠. 바로 제국주의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식민지 사회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게 답니다.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과 라마르크 이거는 이게 단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봐봐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항생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혹은 갈라파고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다시 1번으로 갈게요. 항생제 내성 있죠? 걔네들이 어떻게 내성을 갖게 됐는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세균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딱 자연선택설로 설명이 돼요. 잘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이 세균들은 내성이 없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세균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항생제의 내성이 존재하는 세균일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죽어나겠죠. 그치? 그럼 네 개 중에 3개의 세균이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항생제를 한 번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항생제를 1회 정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감기라든지 어떠한 증상이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증상이 완화될 거예요. 증상이 완화된다. 생각을 해봐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죽어나가 버렸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살아남아 버린 거지. 그냥 자연적으로 선택당해버린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이후에 남아있는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총 3마리의 내성이 있는 세균이 태어나게 된 거고, 내성이 없는 세균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한 마리만 죽어나가게 될 거고, 내성이 있는 친구들은 살아남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은 감기에 걸렸지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연선택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핀치의 부리 모양이죠. 핀치의 부리 모양입니다. 자, 이 핀치새는 원래는 부리 모양이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이 핀치의 부리 모양은, 아이고, 부모랜다. 부리 모양 자체가 이미 원래 겁나 다양했어요. 원래 다양했는데 아까 우리가 자연선택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개체 수가 너무나 많아진 게 문제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핀치가 개체 수가 너무나 많아진 거야. 오케이? 개체 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섬 한 곳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는 거야. 먹이도 없고, 뭐, 둥지를 틀 곳도 없고, 번식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핀치새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서식지를 넓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식지를 확장해요. 자, 그렇게 서식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첫 번째, 선인장이 너무나 많은 섬에 도달한 새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 딱딱한 열매 혹은 뭐 식물 그런 곳이 많은 곳으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선인장을 먹기 위해 유리한 형질이 따로 있었고 딱딱한 식물이라든지 열매를 먹기 위해 유리한 부리 모양이 따로 있었어. 이해하겠지? 이해했죠?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어떻게 되었다? 선택된 거야.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자손을 번성하겠죠.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고 나면은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식지에 따라서 종이 다양화될 것이다.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은 다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자연 선택설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 있었어. 나는 그냥 태어난 그 형질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살아서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자의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거야?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살아남게 된 거야. 오케이? 우린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은 모든 문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몸에 굳은 살이 있다라고 쳐봐. 그 굳은 살이 내 자손에게 전달될 수 없겠지. 아무리 내가 유리한 형질을 나중에 획득했다 하더라도 내 자손에게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딱 보면 되잖아요. 항상 내 내성. 얘가 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한 거야? 아니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난 내성이 있었어. 그지? 이 핀치 부리새도. 부리새. 난 맨날 이러더라고. 핀치 부리새? 이게 뭔 소리야? 핀치새 부리 모양. 이 부리 모양을 가진 애들도 그냥 원래 부리 모양이 겁나 다양했어. 뭐 얇고 길고 두껍고 크고 뭐 이게 부리 모양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있었어. 근데 사는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다고? 살아남아 버리게 된 거라고. 그럼 걔네들이 번식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이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이고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